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전 세계 앞에서 공개 처형하려 했습니다. 72시간 안에 13조 원을 지급하라. 그렇지 않으면 70년 동맹은 끝이다. 그의 게임 플랜은 한없이 오만했습니다. 한국을 굴복시켜 다른 동맹국들을 무릎 꿇게 만드는 것. 그게 목표였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대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주한미군 즉시 철수하십시오. 그 한마디에 워싱턴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단 72시간 뒤 CIA 고위 관계자가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한국은 미국보다 강한 나라다. 대체 한국이 꺼내든 비장의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제국의 심장을 멈춰 세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에 앞서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클 레이든입니다. 워싱턴 DC에서 15년째 기자 생활을 하고 있죠. 전쟁터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중동에서 총알이 스쳐 지나가는 것도 봤고 아프리카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도 취재했어요. 이라크 바그다드에서는 폭탄 테러 현장을 취재하다가 귀가 먹을 뻔했습니다. 시리아 난민촌에서는 굶주린 아이가 제 손을 붙잡고 울던 기억도 있죠. 그런 제가 이번에 맡은 취재는 좀 달랐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 솔직히 말하면 별로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정해진 결말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압박하면 한국이 고개 숙이는 거. 그냥 그런 광경을 카메라에 담으러 가는 거라고 생각했죠. 편집장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이클, 이번 건 쉬운 거야. 그냥 가서 찍고 와. 협상장은 국무부 대회의실이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웅장했어요. 벽에는 역대 국무장관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죠. 천장의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그 아래 긴 테이블 양쪽에 미국과 한국 대표단이 마주 앉았어요. 전 세계 언론이 이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중 한 명이었죠. 카메라 8대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기자만 30명은 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말했어요. 72시간 내에 13조 원을 내십시오. 안 그러면 동맹은 끝입니다.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일제히 메모를 시작했죠. 저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공개 처형에 가까웠죠. 전 세계가 한 나라에 무릎 꿇는 장면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 대표단을 봤습니다. 외교부 북미국장 한도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검은 양복에 흰 셔츠. 넥타이는 감색이었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어요. 손목에 낡은 시계를 차고 있었죠. 유리가 긁힌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메모만 했습니다. 펜을 들고 종이에 뭔가를 적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죠. 옆에 앉은 젊은 외교관 2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앉아 있었어요. 미국 대표단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켰어요.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죠. 한국은 주둔비의 18%만 부담합니다. 일본은 80%, 독일은 28%입니다. 미국 측 수석대표 마이클스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무임승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레이저 포인터로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빨간 점이 화면을 훑었죠. 기자석에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CNN 화면 자막에는 이렇게 떴어요. 한국 무임승차국인가? 저는 그 순간 한국 대표단의 얼굴을 봤습니다. 한도윤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감정적 반응이 전혀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젊은 외교관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어요.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습니다. 미국 측은 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목소리가 커졌어요. 한 대표는 비아냥거리듯 말했죠. 한국은 명품 가방에는 돈을 쓰면서 안보에는 인색합니다. 강남에서는 수백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말입니다.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도 그때는 웃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한국을 그냥 미국의 보호를 받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제 머릿속엔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 덕분에 살아남은 나라. 그게 전부였죠. 협상은 일방적이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고 한국이 듣고. 그게 전부였어요. 1시간이 지나도 한국 측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이렇게 적었어요. 예상대로 흘러가는 중. 한국의 굴복은 시간 문제. 미국 측은 계속 숫자를 던졌습니다. 13조, 15조, 20조. 숫자가 커질수록 압박은 강해졌죠. 마이클스가 말했습니다. 이건 공정한 요구입니다. 한국이 누려온 안보의 대가입니다. 70년 동안 누린 평화의 값입니다.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당연한 말처럼 들렸거든요. 옆에 앉은 영국 기자가 속삭였습니다. 끝났네. 저도 동의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한도윤이 처음으로 손을 들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죠. 플래시가 멈췄습니다. 모든 카메라가 그를 향했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낡은 시계를 한번 만지더니 입을 열었어요. 마이클스 대표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떨림도 없었죠. 마이클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뭔가 예상치 못한 분위기였어요. 저는 타이핑 속도를 높였죠.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대표님 조부님께서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마이클스는 잠시 멈칫했어요. 네, 맞습니다. 해병대였죠. 한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 사진을 아실 겁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흑백 사진 한 장이 나타났죠. 1950년 흥남 부두. 메러디스 빅토리호라는 배가 보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알고 있었어요. 한국 전쟁 당시 14,000명의 피난민을 태운 기적의 배. 역사 교과서에도 나오는 유명한 사진이죠. 눈이 내리는 부두에 사람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배에 탄 사람 중에 대표님 조부님이 계셨습니다. 그때 한 한국 소년이 조부님을 살렸죠.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도 타이핑을 멈췄어요. 마이클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도윤은 계속 말했어요. 조부님은 부상을 입으셨죠.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날 밤 12살 소년이 조부님을 업고 배까지 뛰었습니다. 소년의 등에는 피가 배어나왔어요. 신발도 없었습니다. 그 소년이 없었다면 조부님은 그곳에서 돌아가셨을 겁니다. 그럼 대표님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았겠죠.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어요. 한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 소년이 제 아버지입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마이클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죠.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그냥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죠. 옆에 앉은 프랑스 기자가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의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마이클스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물컵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죠. 한도윤은 그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얼마나 길었는지 정확히 기억해요. 27초. 제 노트북 화면 구석의 시계를 계속 봤거든요. 27초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만 돌아갔어요. 전 세계가 이 침묵을 지켜보고 있었죠. 마이클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죠. 하지만 이 협상도 결국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는 다시 앉았어요. 미국 측 다른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협상과는 무관합니다. 우리는 숫자를 이야기하러 온 겁니다. 한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숫자 이야기를 해볼까요? 화면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미국 측이 보여준 것과 비슷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한도윤이 말했어요.
아까 대표님께서 한국이 18%만 부담한다고 하셨죠. 맞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전체 그림은 아닙니다. 그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어요. 이건 직접 분담금만 계산한 겁니다. 하지만 간접 비용은 빠져 있죠. 저는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간접 비용이라니 무슨 말일까? 한도윤이 설명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군 기지 주변 소음 피해 보상금을 매년 수백억 원씩 지급합니다. 기지 이전 비용도 한국이 부담했어요. 평택 기지 건설에만 10조 원이 들었습니다. 화면에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10조라니. 훈련장 임대료도 무상입니다. 환경 복구 비용도 한국이 냅니다. 이 모든 걸 합치면 실질 부담률은 40%가 넘습니다. 미국 측 대표들이 웅성거렸어요. 서류를 뒤적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한도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사진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서울 용산의 항공 사진이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용산 미군 기지입니다. 서울 한복판 40만 평. 현재 시가로 계산하면 평당 5천만 원입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20조. 한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용산만입니다. 평택, 오산, 군산, 대구. 전국에 퍼진 미군 기지를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1000조 원대. 저는 숨이 막혔어요. 한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74년 동안 한국은 이 땅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임대료 한 푼 받지 않고 말이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저도 옆에 영국 기자를 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 없군.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미국 측 대표 한 명이 반박했습니다. 그건 전략적 요충지라서 제공한 겁니다. 한국의 안보를 위해서죠.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전략적 요충지죠. 그런데 누구의 전략입니까?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북한만 막는 게 아닙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감시하고 태평양을 통제합니다. 이건 한국만의 안보가 아니에요. 미국의 아시아 전략 전체입니다. 말이 끝나자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단순한 숫자 싸움이 아니구나. 한도윤은 프레임 자체를 바꾸고 있었어요. 한국이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 전략을 제공하는 나라로 말이죠. 미국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이클스가 말했어요. 그래도 실제 방위비 분담은 늘려야 합니다. 이건 공정한 요구입니다. 한도윤이 대답했습니다. 공정함을 말씀하시는군요. 좋습니다. 그럼 공정하게 계산해 봅시다. 그는 계산기를 들었어요. 토지 임대료를 연 1%로만 쳐도 10조입니다. 거기에 소음 피해, 환경 비용, 기지 건설비를 더하면 연 15조가 나옵니다. 한국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산만 한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국 측 대표들이 서로 눈치를 봤어요. 한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13조를 내라고 하셨죠?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15조를 청구하겠습니다. 차액 2조는 앞으로 논의하시죠. 그는 웃지 않았어요. 진지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진짜 협상이구나. 지금까지 본 건 일방적 압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한국이 맞서고 있었죠. 숫자로 논리로 냉정하게. 미국 측 한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동맹국끼리 이렇게 하는 겁니까? 한도윤이 대답했어요. 동맹이기 때문에 솔직해야 합니다. 일방적 요구는 동맹이 아니에요. 거래죠.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회의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쉬는 시간이었어요. 기자들이 복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두들 흥분해 있었어요. 저거 진짜야? 1000조 원이라니. 한국이 저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료 기자에게 말했어요. 이거 예상과 완전히 다른데.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뒤집혔어.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기사 제목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쓸 수가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었거든요. 복도 끝에서 한도윤을 봤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어요. 손목에 낡은 시계를 또 만지작거렸죠. 저는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질문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 보였거든요. 그때 젊은 한국 외교관 한 명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뭔가 속삭였어요. 한도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회의실로 들어갔죠.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미국 측은 더 이상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마이클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본국과 협의했습니다. 한국 측 주장에 일부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이 물러서다니. 하지만 그는 곧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봅시다. 한국의 경제 규모를 생각하면 더 많은 분담이 가능합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아닙니까? 한도윤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경제는 성장했죠. 그런데 그게 누구 덕분입니까? 미국 측 대표가 말했어요. 미국의 안보 우산 덕분 아닙니까? 전쟁 걱정 없이 경제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한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틀렸습니다. 한국은 전쟁 걱정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어요. 남자들은 20개월씩 군복무를 합니다. 지금도요. 북한과 휴전선을 마주하고 살아갑니다. 매일같이요.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생각했어요. 맞다. 한국은 여전히 전쟁 중인 나라였습니다. 휴전일 뿐 종전이 아니죠. 한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청년들은 인생의 2년을 나라에 바칩니다. 그 시간의 가치를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화면에 또 숫자가 나타났어요. 매년 20만 명이 입대합니다. 20개월씩 그들이 벌 수 있었던 임금, 쌓을 수 있었던 경력. 이 기회비용만 계산해도 연 10조가 넘습니다. 회의실이 또 술렁였습니다. 미국 측 한 대표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건 한국의 선택 아닙니까? 징병제는 한국이 정한 거죠. 한도윤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선택이라고요. 분단 국가에 무슨 선택이 있습니까? 북한 군대가 100만입니다. 우리도 60만을 유지해야 해요. 이게 선택입니까? 생존입니까?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한도윤은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미국은 모병제죠. 군인이 되고 싶은 사람만 갑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모든 청년이 가요. 대학생도 연예인도 재벌 아들도 갑니다. 저는 메모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구나. 한도윤은 보이지 않는 비용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을 숫자로 보여주고 있었죠. 그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사진이 나타났어요. 군복 입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매일 휴전선을 지킵니다. 영하 20도 추위에도 폭염에도 미군만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한국군이 함께 지킵니다. 아니, 더 많이 지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감정이 섞인 게 느껴졌습니다. 마이클스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없었다면 한국은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한국 전쟁 때 미군이 목숨을 걸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건 강력한 카드였어요. 감정에 호소하는 카드.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아닌가. 한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대표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군은 목숨을 걸었죠. 3만 6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한국인은 그 희생을 잊지 않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들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군 전사자는 아십니까? 13만 명입니다. 숫자가 화면에 떴어요. 13만.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도윤이 계속했습니다.
민간인 사망자까지 합치면 100만이 넘습니다. 이건 전쟁이었어요. 미국만 싸운 게 아닙니다. 한국이 피를 흘렸습니다. 더 많이 흘렸죠.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어요. 한도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1950년 12월 장진호 전투. 미 해병대와 함께 싸우다 돌아가셨어요. 23이었습니다. 그는 손목에 낡은 시계를 만졌습니다. 이게 할아버지 시계입니다. 유품이죠. 멈춘 채로 돌아왔어요. 할머니가 평생 간직하셨습니다. 저는 그 시계를 봤어요. 유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시간은 오후 3시 40분에 멈춰 있었죠. 마이클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른 미국 대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빚을 이야기하셨죠. 누가 누구에게 빚졌습니까? 우리는 함께 싸웠습니다. 함께 피 흘렸어요. 동맹이란 그런 겁니다. 한쪽이 베푼 게 아니에요. 함께 지켜낸 겁니다. 그 말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멈췄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역사를 다시 쓰는 자리였어요. 한도윤이 화면을 바꿨습니다. 또 다른 사진이 나타났어요. 베트남전 사진이었습니다. 1965년부터 1973년까지 한국군 30만 명이 베트남에 갔습니다. 미국을 돕기 위해서요. 5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미국이 요청했고 한국이 응답했습니다. 이게 동맹 아닙니까? 일방적 보호가 아니에요. 서로 돕는 관계입니다. 미국 측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계속 미국을 도왔구나. 한국 전쟁 이후에도 베트남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한국군은 계속 미군과 함께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생각해 본 적이 없었죠. 한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빚진 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린 서로 빚지고 빚진 사이예요. 그게 동맹입니다. 그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저는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쓴 기사 제목을 지웠어요. 새로 써야 했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한 이야기가 아니었거든요. 한국의 굴복을 보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반전을 목격하고 있었어요. 회의는 계속됐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미국 측은 더 이상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방어하기 바빴죠. 마이클스가 말했습니다. 감정적인 이야기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실로 돌아갑시다. 한국은 경제적 여유가 있습니다. 더 부담할 수 있어요.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제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좋습니다. 그럼 정확히 계산해 봅시다. 그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전역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어요. 이게 주한미군 기지입니다. 총 73개. 면적은 2,500만 평입니다. 한도윤이 레이저 포인터로 서울을 가리켰습니다. 용산 기지, 서울 한복판, 40만 평. 현재 시가 평당 5천만 원입니다. 저는 계산했어요. 20조. 하지만 이건 옛날 가격입니다. 재개발하면 평당 1억도 가능해요. 그럼 40조입니다. 숫자가 커졌습니다. 한도윤이 계속했습니다. 평택기지 600만 평, 시가 15조. 오산기지 200만 평, 시가 5조. 군산, 대구, 포항 다 합치면 얼마일까요? 화면에 숫자들이 주르르 나타났어요.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000조 원대입니다. 이게 74년 동안 무상 제공한 땅의 가치예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1,000조라니. 미국 측 한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극단적 계산입니다. 시가로만 따지면 안 되죠. 실제로 거래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도윤이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거래된 적이 없죠. 그럼 임대료로 계산해 볼까요? 그는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뉴욕 맨해튼 상업용 토지 임대료. 평당 연 200만 원입니다. 서울 강남도 비슷해요. 보수적으로 평당 100만 원만 쳐도 연 25조입니다.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한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74년 동안 받지 않은 임대료. 단순 합계로만 1800조입니다. 여기에 이자까지 붙이면 그는 멈췄어요. 계산하고 싶지 않네요. 너무 커져서요. 회의실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하지만 미국 측은 웃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죠. 마이클스가 말했습니다. 그건 전략적 동맹의 일부입니다. 한국도 이익을 봤어요. 경제 발전이 가능했죠.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이익을 봤어요. 하지만 미국도 봤습니다. 더 많이 봤죠. 그는 다른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이게 뭡니까?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입니다. 북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중국을 견제하고 태평양을 장악하고 일본을 지원합니다. 지도가 나타났어요. 한도윤이 설명했습니다. 오산 기지에서 베이징까지 1000km, 상하이까지 800km, 전투기로 1시간이면 갑니다. 빨간 원들이 지도에 그려졌어요. 여기서 중국 전역을 커버합니다. 이게 한국만의 안보입니까? 미국의 아시아 패권 전략 아닙니까? 미국 측 대표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한도윤이 전곡을 찔렀어요. 저는 메모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다. 주한미군은 한국만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동아시아 전체를 보고 있었죠. 한도윤이 계속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아시아는 한국이 버티고 있었으니까요. 미국이 유럽에 신경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태평양은 한국 기지가 있으니까요.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우린 미국의 전략 자산입니다.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제공하는 겁니다. 미국 측 한 대표가 말했습니다. 과장입니다. 미군 병력이 없으면 한국은 불안할 겁니다. 한도윤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불안하죠. 하지만 미국은 안 불안합니까? 한국 기지를 잃으면 중국 견제가 무너집니다. 일본만으로는 부족해요. 거리가 멀죠. 한국이 최전방입니다. 그는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지정학적 가치.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1000조보다 더 큽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13조를 내라고 하셨죠?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도 청구서를 쓰겠습니다. 74년 임대료 1800조. 전략적 가치 1000조. 합계 2800조. 숫자가 화면에 크게 떴어요. 물론 다 받자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공정함을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도 계산은 해봐야죠.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이건 완전히 뒤집힌 거였어요. 한국이 빚진 게 아니라 미국이 빚진 구조. 아니, 서로 빚진 관계. 한도윤은 그걸 숫자로 보여줬습니다. 미국 측은 할 말을 잃었어요. 마이클스가 물을 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죠. 한참을 침묵하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잠시 휴회를 제안합니다. 본국과 다시 협의해야겠습니다.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죠. 회의가 중단됐습니다. 기자들이 왁자지껄 떠들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뒤집혔어. 미국이 밀리고 있어. 한국이 이렇게 준비했을 줄이야. 저도 흥분했습니다. 동료에게 말했어요. 이거 대박 기사야.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대급이지. 저는 노트북을 열고 초고를 쓰기 시작했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복도에서 한도윤을 다시 봤습니다. 그는 창가에 서 있었어요.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외교관 2명과 이야기하고 있었죠. 표정은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승리의 기색이 없었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저 사람은 뭘 생각하고 있을까? 승리를 확신하는 걸까? 아니면 다음 카드를 준비하는 걸까? 하지만 다가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는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미국 측 대표들이 회의실 옆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화난 목소리였죠.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건 예상 밖이야. 본국에 뭐라고 보고하지? 저 자료들 어디서 나온 거야? 그들은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준비되지 않았던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나올 줄 몰랐던 겁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도윤은 이걸 다 준비했구나. 숫자, 논리, 역사. 모든 걸 준비했어요. 이건 즉흥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계획이었죠. 저는 다시 그를 봤습니다.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어요. 손목에 시계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멈춘 시계. 할아버지의 유품. 그는 그걸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30분 후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미국 측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굳어졌습니다. 마이클스가 입을 열었어요. 한국 측 주장을 들었습니다. 일부 타당한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전은 기술 전쟁입니다. 미국의 첨단 무기 없이 한국은 북한도 막을 수 없어요. 그는 자신감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F-35 스텔스기, 이지스함,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게 다 미국 기술 아닙니까?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한도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기술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좋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두드렸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전투기 한 대가 나타났죠. F-35.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 미국의 자랑입니다. 한 대에 2억 달러. 대단한 무기죠. 한도윤이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전투기가 회전했어요. 곳곳에 파란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이 파란색 부품들. 뭔지 아십니까? 그가 확대했습니다. 작은 부품들이었어요. 디스플레이 패널. 한국 LG 제품입니다. 반도체 모듈. 삼성 제품이죠. 통신 장비. 한국 기업들이 납품합니다. 파란 불빛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항공전자 부품. 경남 창원의 중소기업이 만듭니다. 레이더 부품. 대전의 한 회사 제품이에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화면의 절반이 파란색이었어요.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핵심 부품 상당수가 한국 기술에 의존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미국 측 대표가 반박했습니다. 부품 납품일 뿐입니다. 설계는 미국이 했어요. 핵심 기술은 미국 겁니다.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설계는 미국이 했죠. 하지만 만드는 건 한국입니다. 부품이 없으면 전투기는 못 날아요. 그는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공장 영상이 나타났어요. 경남의 한 항공전자 업체였습니다. 이 공장을 아십니까? 여기서 F-35 핵심 부품을 만듭니다. 월 3,000개씩요. 영상에 노장 기술자가 나타났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였어요. 그가 작은 부품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게 레이더 송수신 모듈입니다. 이거 하나 없으면 2억 달러짜리 전투기는 날지 못해요. 그냥 철덩어리죠. 그는 웃었습니다. 자부심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이런 기술자가 한국에 수천 명 있습니다. 그들이 미국 무기를 만들고 있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이건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한도윤이 계속했습니다. F-35만이 아닙니다. 이지스함도 마찬가지예요. 화면에 군함이 나타났습니다. 이지스 시스템. 미국 기술이죠. 하지만 레이더에 들어가는 반도체. 한국 제품입니다. 통신 장비. 역시 한국이에요. 파란 불빛이 또 나타났습니다. 함체 제작. 한국 조선소가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는 자료를 넘겼습니다. 실제로 미 해군이 한국에 발주합니다. 기술이 좋으니까요. 미국 측이 웅성거렸습니다. 한도윤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반도체 이야기를 해볼까요? 화면에 작은 칩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디램입니다. 모든 전자기기의 핵심이죠.
스마트폰, 컴퓨터, 미사일, 전투기. 다 들어갑니다. 그는 그래프를 보여줬습니다. 세계 디램 시장 점유율. 삼성 43%, SK 하이닉스 28%, 합쳐서 71%입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71%라니. 한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쓰는 디램. 절반 이상이 한국 제품입니다. F-35에도 들어가고 이지스함에도 들어가고 패트리어트 미사일에도 들어갑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만약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도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72시간 내에 미 국방부 작전율이 40% 떨어집니다. 일주일이면 절반이 멈춥니다. 숫자가 화면에 떴어요. 마이클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위협입니까?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한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위협이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는 차분했습니다. 공급망 의존도 시뮬레이션입니다. 미 국방부도 알고 있을 거예요. 한국 없이는 미군도 못 움직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상호 의존이구나. 일방적 보호가 아니었어요. 한도윤이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배터리 이야기도 할까요? 전기차 배터리. LG, 삼성 SDI, SK온. 세계 시장 35%입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미 국방부가 추진하는 전기 군용차. 배터리는 다 한국 제품입니다. 대체할 곳이 없어요. 중국은 신뢰 못하고 일본은 생산량이 부족하고 유럽은 가격이 비쌉니다. 한도윤이 웃었습니다. 결국 한국입니다. 저는 메모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연결돼 있었구나. 한국이 이렇게 중요했구나.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LG. 전투기 조종석 디스플레이. 다 한국 제품입니다. 품질이 최고거든요. 화면에 조종석이 나타났어요. 계기판들이 빛났습니다. 이거 없으면 조종사는 앞을 못 봅니다. 그냥 눈 가린 채 나는 거죠. 회의실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하지만 한도윤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위협하는 게 아닙니다. 협박도 아니에요. 다만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은 기술적으로 깊이 얽혀 있습니다. 떼어낼 수 없어요. 한국이 미국 무기에 의존하듯 미국도 한국 기술에 의존합니다. 그는 마이클스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게 진짜 동맹 아닙니까? 서로 필요한 관계. 한쪽만 주는 게 아니에요. 미국 측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마이클스가 물을 마셨어요.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방위비는 인상돼야 합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상할 용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 요구는 안 됩니다. 우린 대등한 파트너예요. 그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쓴 내용을 읽어봤어요. 이건 제가 예상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굴복을 보러 왔는데 제가 본 건 반전이었어요. 한국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기술로, 논리로, 품격으로. 저는 제목을 다시 썼습니다. 미국 기자가 본 한국의 반전 협상. 이게 맞는 제목이었어요. 회의가 잠시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모여서 떠들고 있었죠. 한국이 완전히 준비했어. 미국이 밀리고 있어. 이거 역대급 협상이야. 저도 동의했습니다. 이건 제가 15년 기자 생활하면서 본 것 중 가장 극적인 협상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한국 측 젊은 외교관 한 명이 급하게 복도를 지나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는 한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뭔가 속삭였어요. 저는 멀리서 봤습니다. 한도윤의 표정이 굳었어요. 고개를 끄덕이더니 젊은 외교관과 함께 작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무슨 일이지? 커피를 들고 그 방 근처로 갔어요.
문틈으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은 겁니까? 한도윤의 목소리였어요. 내부 제보입니다. 국무부 관계자로부터요. 젊은 외교관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기자의 본능이었죠. 내용 확인했습니까? 네. 진짜입니다. 백악관 내부 문건이에요. 언제 작성된 겁니까? 2주 전입니다. 협상 시작 직전이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큰일이구나. 한도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까? 아직은요. 저희만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보관하세요. 필요하면 쓰겠습니다.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한도윤의 표정이 더 굳어져 있었습니다. 미국 측은 여전히 압박하고 있었어요. 마이클스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방위비는 인상돼야 합니다. 13조는 합리적 요구예요. 그는 다시 강경해졌습니다. 72시간 내에 답을 주십시오. 안 그러면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한도윤은 침묵했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솔직해집시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이 협상, 애초에 공정했습니까? 마이클스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도윤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라스트 찬스 작전. 들어보셨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멈췄어요. 라스트 찬스. 마지막 기회라는 뜻이죠. 화면에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백악관 로고가 보였어요. 2주 전에 작성된 내부 문건입니다. 제목이 오퍼레이션 라스트 찬스. 한국 방위비 협상 작전 계획이죠. 한도윤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협상을 생중계로 진행해 국제 여론 압박을 만든다. 2단계. 72시간 시한을 두어 한국 정부를 압박한다. 3단계. 증액 명분을 확보해 의회를 설득한다. 회의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한도윤이 계속 읽었습니다. 4단계. 한국이 거부하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사용한다. 5단계. 최종적으로 주한미군 기지 내 중거리 미사일 재배치 계획을 추진한다. 그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이게 마지막 줄입니다. 한국은 선택권이 없다. 결국 우리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다. 마이클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른 미국 대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폭탄 선언이었어요. 협상이 아니라 각본. 처음부터 짜여진 쇼였던 겁니다.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이게 공정한 협상입니까? 동맹국을 대하는 태도입니까?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처음부터 우릴 구석에 몰 계획이었죠. 협상이 아니라 항복받으려던 겁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만 돌아갔어요. 마이클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출처는 밝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진위는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그는 미국 측을 똑바로 봤습니다. 부인하시겠습니까? 침묵이 흘렸어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죠.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침묵은 인정이군요. 저는 미친 듯이 타이핑했습니다. 이건 특종이었어요. 백악관 내부 문건 유출. 협상 각본 폭로. 제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옆에 기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한도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대표님들, 우린 바보가 아닙니다. 이 협상이 쇼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는 없었죠. 이제 있습니다. 그는 문서를 가리켰습니다. 미국 측 한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건 음모론입니다. 위조 문서일 수 있어요. 한도윤이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어요. 위조라고요. 그럼 백악관에 확인해 보시죠.
이 문서 번호로요. WH-NSC-2024-010. 그가 문서 번호를 읽었습니다. 마이클스의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니까요.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 측은 방어하기 바빴어요. 한도윤은 공격으로 전환했습니다. 이게 동맹입니까? 파트너를 구석에 몰고 여론으로 압박하고 시안을 두고 협박하는 게 동맹입니까?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린 70년 동안 함께 싸웠습니다. 피를 흘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하십니까?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한도윤이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우린 존중받길 원합니다. 협박이 아니라 대화를 원해요. 각본이 아니라 진짜 협상을 원합니다.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만약 그게 불가능하다면 우리도 선택을 해야겠죠. 마이클스가 물었습니다. 무슨 선택입니까? 한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만의 길을 가는 겁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동맹 재검토, 한미 관계 재설정. 이건 빈말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진짜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협상을 다시 시작합시다. 이번엔 진짜로요. 각본 없이 존중하면서 대등하게. 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마이클스가 겨우 말했습니다. 휴회하겠습니다. 본국과 긴급 협의가 필요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죠. 충분히 협의하십시오. 회의가 중단됐습니다. 미국 측은 황급히 방을 나갔어요. 표정들이 심각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어요. 기자들이 왁자지껄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쳤어. 완전 폭탄 선언이야. 백악관 내부 문건이라니. 이거 엄청난 특종이야. 저도 흥분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노트북에 제목을 썼습니다. 백악관 각본 폭로, 한국 협상 뒤집다. 이게 내일 헤드라인이 될 거였습니다. 저는 한도윤을 봤어요. 그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목의 시계를 보고 있었죠.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승리의 기색도 분노도 없었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협상은 중단된 상태였어요. 백악관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였죠. 전 세계 언론이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제 기사도 일면에 실렸어요. 백악관 각본 폭로.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했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이게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었거든요. 협상이 결렬되면 한미 동맹이 흔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협상이 재개됐습니다. 장소는 같았어요. 국무부 대회의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 측 얼굴들이 굳어 있었어요. 마이클스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측에 사과드립니다. 협상 과정에서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국이 사과하다니.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제 진짜 협상을 시작하죠. 마이클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위비 인상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타협점을 찾아야 해요.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협력할 의사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조건입니까? 마이클스가 물었어요. 한도윤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네. 현실적 시나리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핵심 부품 공급을 중단할 경우의 시뮬레이션입니다. 한도윤이 설명했어요. 첫날, 재고로 버팁니다. 이틀째, 일부 생산 라인이 멈춥니다. 사흘째, 미군 작전율이 40% 떨어집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떴죠. 일주일 후, 절반이 멈춥니다. 한 달 후,
대부분의 첨단 무기가 작동 불능이 됩니다.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이건 위협이었습니다. 마이클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럴 겁니까? 동맹을 깨겠단 겁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린 그러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가능은 합니다. 그게 현실이죠.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일방적 압박은 안 됩니다. 우린 대등한 파트너예요. 서로 필요한 관계입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였습니다. 한도윤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그는 화면을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는 전화를 받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진행하세요. 짧은 통화였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미국 측을 봤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회의실 큰 화면이 켜졌어요. 서울 광화문이었습니다. 기업인들이 단상에 서 있었어요. 삼성 회장, 현대차 회장, LG 회장, SK 회장. 한국의 주요 기업 총수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삼성 회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국가 안보는 기업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정부와 협력해 모든 산업 역량을 동원하겠습니다. 현대차 회장이 이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생산 라인을 국방용으로 전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어요. LG 회장이 말했습니다. 핵심 기술은 국가 자산입니다. 전략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SK 회장도 발언했어요. 반도체 공급망은 국가 안보와 직결됩니다. 책임감을 갖고 운영하겠습니다. 그들은 차례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나같이 정부 협력 의지를 밝혔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정부만의 싸움이 아니었구나. 한국가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게 한국입니다. 정부만 협상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과 기업이 함께합니다. 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우린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맞섭니다. 마이클스는 말이 없었어요. 다른 미국 대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화면을 멍하니 보고 있었죠. 한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린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원해요. 그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한미 기술동맹 2.0을 제안합니다.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어요. 지금까지는 미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만들었죠. 이제는 함께 설계하고 함께 만듭시다. 진짜 파트너십입니다. 저는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새로운 제안이었어요. 한도윤이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세웁니다. 미국과 한국 기술자들이 함께 일해요. 차세대 배터리도 공동 개발합니다. 인공지능 국방 시스템도 협력합니다. 화면에 청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비용도 함께 부담하고 이익도 함께 나눕니다. 이게 진짜 동맹 아닙니까?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마이클스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합니까? 한도윤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공동기술위원회를 만듭니다. 양국 전문가들이 모여요. 분기마다 회의하고 프로젝트를 정합니다. 예산은 5대5로 분담하죠. 그는 자료를 넘겼습니다. 10년 계획입니다. 장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단기 이익이 아니라 미래를 보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합리적 제안이었어요. 한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방위비 문제도 이틀 안에서 논의합시다. 돈만 내는 게 아니에요. 기술로, 인력으로, 협력으로 기여합니다. 총액은 비슷할 수 있지만 방식이 다릅니다. 이게 21세기형 동맹입니다. 그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모두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도윤은 싸우지 않았어요. 이겼지만 상대를 짓밟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길을 제시했죠. 복수가 아니라 미래. 굴복이 아니라 공존. 이게 진짜 승리구나 싶었습니다. 마이클스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본국과 협의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압박하는 톤이 아니었습니다. 존중하는 톤이었죠.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히 협의하십시오. 우리도 기다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미국 측이 먼저 일어났어요. 마이클스가 한도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악수를 청했죠. 좋은 제안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도윤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두 사람이 악수하는 장면을 카메라가 담았어요. 저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며칠 전 적대적이던 두 사람이 이제는 악수하고 있었어요. 협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바뀌었어요. 프레임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빌어먹는 나라에서 파트너가 됐죠.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정해졌어요. 한국 품격으로 이기다. 이게 제가 목격한 이야기였습니다. 기자들이 복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두 흥분해 있었어요. 완전히 뒤집혔어. 한국이 주도권 잡았어. 이거 역사적 순간이야.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한도윤을 다시 봤어요. 그는 창가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손목의 시계를 또 만지고 있었죠. 저는 궁금했습니다. 저 시계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멈춘 시간. 할아버지의 유품. 그는 그걸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협상은 타결됐어요. 한미기술동맹 2.0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방위비는 소폭 인상됐지만 한국의 기술 기여도 인정받았죠. 무엇보다 양국 관계의 프레임이 바뀌었습니다. 보호와 피보호가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 제 기사는 퓰리처상 후보에 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뭔가 미완성된 느낌이었습니다. 한 가지가 궁금했거든요. 한도윤이라는 사람. 그는 대체 누구일까? 저는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개인적 취재였어요. 회사 지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알고 싶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외교부에 연락했죠.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놀랍게도 승낙이 왔어요. 한도윤이 만나주겠다고 했습니다. 장소는 서울 남산이었습니다. 외교부 청사가 아니라 공원. 이상한 장소였지만 저는 동의했어요. 남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가을이었어요. 단풍이 아름다웠습니다. 한도윤이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검은 양복이었습니다. 손목엔 그 낡은 시계. 저는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만나 뵙게 돼 영광입니다. 그가 미소 지었어요. 저야말로요. 기사 잘 읽었습니다. 정확했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저는 궁금했던 걸 물었습니다. 그 시계. 할아버지 유품이라고 하셨죠. 왜 차고 다니십니까? 한도윤이 시계를 내려다봤어요. 제게 상기시켜 주거든요. 뭘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요. 그는 시계를 만졌습니다. 할아버지는 23세에 돌아가셨어요. 나라를 지키다가요. 저는 지금 46입니다. 할아버지보다 23년을 더 살았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한도윤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할아버지가 주신 겁니다. 그분이 싸웠으니까 제가 살 수 있었어요. 아버지도 저도 제 아이도.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을.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도윤이 웃었어요. 좀 무겁죠. 하지만 이게 제 이유입니다. 일하는 이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어요. 저는 다른 걸 물었습니다. 협상 때 화나지 않으셨습니까? 미국이 그렇게 나올 때. 한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내면 집니다. 감정적이 되면 논리를 잃어요. 저는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는 웃었습니다. 그래서 참았어요. 준비한 걸 차근차근 꺼냈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한도윤이 손을 저었어요. 아닙니다. 팀워크였어요. 젊은 외교관들이 자료 다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냥 발표했을 뿐이에요. 한도윤이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떨렸어요. 실수하면 어쩌나.
제대로 전달 못하면 어쩌나. 그는 솔직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우리 목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그냥 타협할 수도 있었잖아요. 한도윤이 저를 봤어요. 타협은 쉽습니다. 하지만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고개 숙이며 살아야 하나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한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 딸이 8살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외교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도 이렇게 당해야 합니까? 아니죠. 저는 그 아이에게 다른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대등한 세상.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개인의 명예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있었어요. 한도윤이 웃었습니다. 좀 거창하죠. 하지만 진심입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미국을 미워하십니까? 한도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존경합니다. 미국은 위대한 나라예요. 하지만 완벽하진 않죠. 실수도 하고 오만할 때도 있습니다. 친구라면 그걸 말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친구는 쓴소리도 하는 법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는 말이었어요. 한도윤이 일어섰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사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일어섰어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좋은 기사 쓰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가 떠나려는데 저는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한도윤이 멈칫했어요. 돌아보더니 말했습니다. 네. 의미 있는 일을 하니까요. 그게 행복 아닐까요? 그는 손을 흔들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서울 야경을 봤어요. 빌딩들이 반짝였습니다. 한강이 흘렀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이곳을 몰랐구나. 한국을 몰랐습니다. 작은 나라, 보호받는 나라. 그게 제 편견이었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이곳은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나라였어요. 품격으로, 기술로, 용기로.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마지막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이미 정했습니다. 나는 한국의 굴복을 보러 갔다. 하지만 굴복한 건 제국의 오만이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단어들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제가 목격한 모든 걸 썼습니다. 한도윤의 논리, 한국의 준비, 기술의 힘, 품격의 승리. 그리고 무엇보다 대등함을 향한 열망. 기사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강국은 남을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다.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가진 나라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다. 기술로, 논리로, 품격으로. 그들은 싸우지 않고 이겼다. 복수하지 않고 미래를 선택했다. 이게 21세기형 승리다. 저는 한국을 오해했다. 하지만 이제 안다. 이곳은 작은 나라가 아니다. 위대한 파트너다. 기사를 다 쓰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한도윤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할아버지가 준 시간. 딸에게 물려줄 세상. 저도 딸이 있습니다. 10살이에요. 그 아이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줘야 할까요? 대등함과 존중이 있는 세상. 오만이 아니라 품격이 통하는 세상. 이틀 후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사가 나갔어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찬사도 있었고 비판도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저를 반미주의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어요. 진실을 썼으니까요. 제가 본 걸 정직하게 전했으니까. 그게 기자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한미기술동맹은 순조롭게 진행됐어요. 공동연구소가 세워졌습니다. 양국 기술자들이 함께 일하고 있죠. 차세대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협력 분야가 늘어났습니다. 무엇보다 관계가 달라졌어요. 더 대등해졌습니다. 서로 존중하게 됐죠. 한도윤이 옳았습니다. 미래를 선택한 게 맞았어요. 저는 가끔 그 낡은 시계를 생각합니다. 오후 3시 40분에 멈춘 시계. 할아버지의 유품.
한도윤은 그걸 차고 다닙니다. 시간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저도 뭔가를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겸손함. 다른 나라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 작다고 얕보지 않는 것. 진정한 파트너십의 의미. 딸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한국 협상 이야기. 한도윤 이야기. 딸이 물었어요. 아빠, 그 사람 영웅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조용한 영웅이지. 총 들고 싸우지 않았지만 나라를 지켰어. 딸이 웃었어요. 멋지다. 저도 웃었습니다. 정말 멋있단다. 우리는 함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많았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별 많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 별 중 하나가 우리야. 그리고 한국도.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